태성회계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예,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현금흐름표 작성 실무 네 번째,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KIFRS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시간 개요 설명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상장사는 현금흐름표까지 다 작성을 해서 감사인에게 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장사가 아니라면 조금 감사인이 좀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장사들이 현금흐름표를 그려야 된다는 니즈가 더 많을 거고, 그분들은 KIFRS를 적용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 비교하는 강의를 만들게 됐습니다. 개요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IFRS로 하겠습니다. IFRS와 일반 회계 기준의 차이는 요 부분, 이자의 수치, 지급, 배당금의 수치, 법인세 부담액을 별도로 표시하게 된다.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현금성 자산의 환율 변동 효과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차이로 인해서 외환산 부분이 차이 있고 법인세 부분 차이 있고 미수수입, 미지급 비용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IFRS와 일반 회계 기준의 현금흐름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이 좀 만들어지는데요. 마지막 부분은 태충. IFRS의 태충이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차이라기보다는 IFRS 회계 처리가 다름에 따라서 현금흐름표가 까다롭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봤습니다. 그러면 IFRS 현금흐름표 차이, 외환산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총 외환산 이익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 외환산 손실이 매입채무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산표는 이렇게 그립니다. 그렇죠? 다 외환산만 있다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비용 부분 70, 매출 채무에 반영을 해주고요. 보통 예금 100, 매출 채권, 외환산 이익 20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사실 현금흐름표 보통 예금의 증감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디로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요. 보시겠습니다.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 외환산 손실 70, 외환산 이익, 매출 채권에 대한 부분 20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말현금 변동 100이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환산 손실, 외환산 이익은 피해라고 안 맞습니다. 요 보통 예금 환산 부분 차이 때문에. 근데 IFRS는 아까 보듯이 환율 변동 효과에 그걸 표시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외환산 손실, 외환산 이익을 모두 손익계산서하고 일치를 시키고 다만 이 보통 예금의 환산 손익은 마지막에 조정을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2008년인가요? IFRS로 변경되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연구를 해보니, 손익계산서와 일치시키고, 보통 예금은 환율 변동 효과로 따로 표시를 해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세 관련. 아까 보면 법인세 부담액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IFRS는 하고 있죠? 자,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선납법인세, 이렇게, 이런 어떤 법인세 관련 자산부채들, 이연법인세를 하고 있으면 이연법인세 자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 영업활동으로 보고, 법인세는 영업활동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산부채 변동을 그냥, 자산부채 변동 칸에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미지급 법인세 1,000원에 이연법인세 증감 200해서 법인세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800으로 표시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마이너스 800. 그 다음에 자산부채 변동, 현금흐름 100. 끝. 자, IFRS에서 법인세 부담액을 별도로 표시하라는 얘기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미지급 법인세에다가 법인세 비용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산부채 변동을 하게 되죠. 이 시트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결국 이 법인세 비용에서 가산해서 당기순이익 효과에서 제외를 해야지 법인세 부담액이 나온다. 요 합계가 이제 100이 되는 건데, 의미로 한번 볼게요. 아직 미지급 법인세 1,000원 지급이 안 된 거죠. 정기에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는 이 100이 단기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현금 증감 플러스 100. 요거를 네,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100, 어차피 네,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IFRS 하는 회사들은 이 법인세 관련해서 그릴 때 법인세 비용을 꼭 꽂아줘야 된다. 일반회계 기준에서는 꽂아주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미수수익 관련된 건데요. 뭐 미수수익은 뭐 보통 다 미수이자이기 때문에 네, 미수이자로 보겠습니다. 자, IFRS에서는 현금 수지를 별도로 표시를 하라고 그랬죠. 아까 법인세 부담액을 표시하려면 법인세 비용이 나왔어야 됩니다. 이자 수익도 마찬가지. 이자의 수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자 수익이 꼭 들어와줘야 됩니다. 네, 일반회계 기준에서는 미수수익의 증감 마이너스 50 끝입니다. IFRS에서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 수익 등에 차감해 놓고 자산부채 변동을 넣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이자 수익이 150 포함되어 있으니까 차감하고 네, 현금의 수치 100을 넣어주는 개념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사실은 당기순이익이 이자 수익밖에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눈에 보이죠? 당기순이익 150에 차감해서 빵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네. 결국 당기순이익에 있는 법인세 수익을 제거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기순이익에 있는 법인세 비용을 제거해주는 개념. 그리고 부담액을 별도로 표시하는 개념이죠. 여기까지 좀 쉽습니다. 그나마 좀 쉬운데요. 네, 미지급 비용이 어렵습니다. 미지급 비용은 통상 미지급 이자에 대한 부분과 기타의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 일반회계 기준에서는 뭐 간단합니다. 미지급 비용은 그냥 자체 뭐 외환산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뭐 자체 자산 부채 변동으로 표시를 해주면 끝. IFRS에서는 이자의 지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자의 지급을 표시하려면 이자 비용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지급 이자를 미지급 비용을 이자에 대한 부분과 이자가 아닌 부분으로 나눠주는 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자 부분에 단기에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 200 부분을 계산을 해주고 검증이 빵이 되는 자산부채 변동 금액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현금흐름표가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200이었죠? 이자 비용을 가산해주고 그 다음에 이 미지급 비용의 증감 200을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이 결국 되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 됐죠? 정기 부분은 모두 지급됐고 신규로 200이 비용기 계산이 됐기 때문에 100에서 200으로 바뀐 거죠. 보시면 이자 지급으로 100이 나가게 됩니다. 목이 아프네요. 이렇게 이자의 지급을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미지급 이자를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통상 미지급 비용 안에 미지급 이자도 있고 다른 계정 과목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구분해서 갈라줘야 된다. 이게 뭐 정사표 시트에서 갈라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별도의 파일로 작업을 해서 뭐 가져올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자, 지금까지 한 건 IFRS와 일반회계의 차이였고요. 현금흐름표상의 차이였고요. 마지막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IFRS에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좀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어렵냐? IFRS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왜 어렵냐? 보험수리적 평가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감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기초에서 설정 200. 요거는 우리가 대충을 제가 세 번째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이용해서 IFRS를 좀 바꾼 건데 설정 200에 보험수리 평가로 인한 게 100이 증가했고 퇴직금 지급 300 돼서 대충이 기말은 100, 1000. 퇴직연금은 불이익이 100. 기대수익으로 30이 발생했고 보험수리로 10이 변경이 됐고 지급으로 300이 있어서 840. 자, 여기서 혹시나 IFRS를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험수리가 특이하죠? 보험수리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 거냐? 보시면 뭐 이익이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죠. 이제 급여 충당 부채가 100이 증가하고 이익이용으로 반영을 해줍니다. 퇴직연금은 조금 더 어려운데요. 기대수익이 뭐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퇴직연금이 늘어나는데 기대수익만큼은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
대변에 있으니까 퇴직급여 마이너스겠죠? 네. 그래서 저희 보험수리는 아까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퇴직연금 늘려주고 이익잉여금 회계 처리. 또 근데 문제는 이연법인세까지 보통 하죠. 예, 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된 태충 100, 그 다음에 보험수리 10이 반영이 됐는데 요 190만큼에 대해서 제가 20%로 가정을 했는데 이연법인세를 적용을 하게 되고 자본 변동에 대해서는 예, 자본을 직접 창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효과로 인해서 18만큼 증가 플러스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 회계 처리는 이연법인세 자산이 늘어나고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플러스되는 예, 그런 회계 처리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요 이연법인세에 따라서 이연법인세 자산이 증가 18에서 기말이 18입니다. 예. 어휴, 예, 설명만 해도 어렵죠? 이거를 어떻게 현금흐름표에 반영을 할 거냐. 일단 먼저 비연금 거래를 먼저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보시면, 이 보험 수리에 대한 건 그냥 이익연금에서 대충해서 왔다 갔다. 퇴직연금에서 이익연금 왔다 갔다. 그러면 태충에서 100 변경시키고 연금에서 10 변경시키고 요 변경 효과를 90을 이익이연금에서 이렇게 비연금 거래로 표시를 한다. 제가 아까 두 번째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비연금 거래를 이거를 여기다 꽂아야 될지 여기다 꽂아야 될지 모르겠다. 아이고, 네, 설명을 드렸죠? 요게 지금 퇴직 급여 충당금 부채가 늘어난 거잖아요. 부채가 늘어나면 현금은 어떻게 되죠? 늘어나겠죠? 그럼 반대로 하겠습니다. 부채가 감소하면 지급하는 거니까 유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부채가 늘어나면 현금이 늘어난다.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는 거니까 비연금 유입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결국 자산과 현금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부채와 현금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뭐 이런 설명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험 수리에 대한 부분은 대충 연금, 이익연금의 비연금 거래로 바꿔준다. 그리고 아까 이연법인세에 대한 부분,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익연금이 왔다 갔다. 그러면 이익연금과 이연법인세를 비연금 거래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딱 하고 우리가 퇴직급여 있잖아요. 설정 부분 두 번째 시간에 배웠는데 설정은 퇴직급여를 비용 가산 등에 놓고 나머지 지급한 금액을 자산부채 변동으로 넣는다. 연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배울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보시면 퇴직급여로 들어가죠? 그럼 여기다 퇴직급여 비용 쪽에 마이너스로 30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변동을 200.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단기순이익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00이죠. 200을 빼주면 굉장히 빵이 되는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현금흐름표까지 보시면 단기순이익이 200 설정 금액이죠. 설정 금액이 아닌데 잠깐만요. 제가 좀 잘못했네요. 그래서 뭔가 좀 이 경우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손익 200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손익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손익 200이라고 가정할게요. 200일 때 퇴직급여 170, 200 마이너스 30해서 170이 들어가고요. 퇴직금 지급 300, 퇴직연금 변동 200, 현금 증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비연금 거래부터 표시를 해라. 비연금 거래는 보험수리적 변동에 따른 게 비연금 거래고 보험수리적 평가 금액과 이연법인세 금액이 비연동 금액이다. 그리고 퇴직급여 맞게 비용 가산에 넣어주고 나머지 금액은 영업활동이니까 자산부채 변동으로 툭툭 밀어넣는다. 이러면 좀 쉬워질까요? 요거 정말 뭐 사실은 요거까지 하면 현금흐름표는 완성이라고 봐야죠. 뭐 다른 케이스야 이거를만 안다면 다른 케이스 뭐 충분히 연구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일반회계 기준과 IFRS 현금흐름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